2025년 10월 8일 미국 법무부에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는 발표를 합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중국인 사업가 첸지를 기소하고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 12만 7천여 개를 동결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시세로 약 150억 달러, 한화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 사법 역사상 단일 자산 압류 규모로는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날 영국 정부도 런던에 있는 그의 부동산 약 1.3억 파운드를 동결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인 걸까요? 오늘은 중국 시골 마을의 중학교 중퇴생이 어떻게 동남아시아 최대 사기 제국의 수장이 됐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첸지는 1987년 12월 중국 푸젠성 론장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60cm 남짓으로 또래 중에서도 작은 편이었고 코가 납작하고 귀가 작아서 미신을 중시하는 푸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 좋은 관상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3학년이 시작됐을 때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떠난 첸지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PC방이었습니다. 당시 론장현은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도박업의 발상지라고 불릴 만큼 이 지역 출신들이 중국 전역의 PC방 업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2002년 이후 몇 년 동안 중국 전체 PC방의 약 50%를 론장 출신들이 운영했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PC방들이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만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 구석에 숨겨둔 도박 기계가 진짜 수입원이었습니다. 첸지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향 PC방에서 일하다가 성인이 된 후 상하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상하이에서 첸지는 이른바 게임 사설 서버 사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한국 게임사 액토즈 소프트가 개발한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설 서버란 이 게임의 서버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운영하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붙여 돈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저들이 게임 아이템이나 골드를 사면 그 돈이 원래 게임사가 아닌 사설, 서버 운영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죠. 당시 이런 사설 서버가 500개 넘게 운영됐고 5천만 명이 넘는 유저가 몰렸습니다. 한국의 개발사와 중국 현지 파트너사인 성다 네트워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첸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 중 일부는 그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서버를 운영했다고 말하지만 중학교도 못 마친 사람이 그런 기술을 익혔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 그럴듯한 추측은 이렇습니다. 기술을 가진 팀이 서버를 운영하고 첸지처럼 PC방 과 연결된 사람들이 유저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첸지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2살의 첸지는 갑자기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고향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사설 서버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잡힐까봐 도망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 몇 년간 그는 고향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귀향을 매우 중시하는 푸젠 농촌 문화에서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첸지의 초기 행적은 불분명합니다. 그 자신은 나중에 언론에 처음엔 PC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부동산으로 전환했다 그 말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11년에 그는 신원부동산이라는 회사를 세웠지만 이 회사가 실제로 개발한 프로젝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껍데기 회사였던 겁니다.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계속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훨씬 규제가 느슨한 곳이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겠죠. 이 시기에 그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천만 위안에서 수억 위안까지 추정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2014년 캄보디아 정부가 도박업을 전면 합법화합니다. 온라인 도박까지 포함해서요. 첸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5만 달러를 투자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도박 라이선스까지 확보합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완전히 캄보디아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국적까지 바꿨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중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칠 계획이었고 중국 정부의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첸지는 태자그룹을 설립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카지노, 호텔, 부동산, 금융 등을 아우르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때 첸지는 겨우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자그룹의 진짜 수입원은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시장은 마카오의 3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큰 돈을 가진 도박꾼들은 마카오나 싱가포르로 가지 캄보디아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카지노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첸지가 진짜로 돈을 번 방법은 바로 샤주판, 우리말로 하면 돼지 도살 사기였습니다. 이 사기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나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매력적인 이성으로 위장해서 친분을 쌓습니다. 그러다 슬쩍 투자 이야기를 꺼내고 가짜 투자 앱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수익을 보게 해줍니다. 피해자가 믿고 큰 돈을 넣으면 그때 앱이 갑자기 접속 불가가 됩니다. 돈은 이미 사라진 후입니다. 돼지를 살찌워서 잡는다는 뜻에서 돼지 도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첸지에게 이 사업 모델은 완벽했습니다. PC방 시절 도박기계의 당첨 확률 조작을 경험했고 사설 서버로 불법 결제 시스템도 익숙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니 사기 플랫폼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력 공급이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게임 확산으로 PC방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첸지의 고향 론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첸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면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요. 수천 명의 론장 출신들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일부는 첸지의 사기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이 됐고 일부는 자금을 들고 와서 가맹점주처럼 사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매출의 20%를 첸지에게 상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기 사업이 커지려면 권력의 비호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 첸지는 2명의 강력한 후원자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카입니다.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수쿵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쿵은 캄보디아 경찰을 40년 넘게 장악해온 실력자였습니다. 첸지는 수소카와 함께 진베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 아래에 대부분의 사기단지와 카지노를 두었습니다. 경찰 총수의 아들이 파트너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후원자는 훈센 총리의 조카 훈도였습니다. 훈도의 도움으로 첸지는 2014년에 만들어둔 소액대출 회사를 정식 은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한 첸지가 만든 후이왕이라는 결제 서비스가 급성장해서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훈도가 인수했습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요. 바로 이 후이왕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2025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후이왕을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의 핵심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후이왕을 통해 세탁된 돈이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태자그룹뿐 아니라 북한 해커 조직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까지 이 경로로 세탁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7년 첸지는 훈센 총리에게 대공작이라는 귀족 칭호까지 받습니다. 푸젠 시골의 농민 아들이 캄보디아 귀족이 된 겁니다. 2019년 8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독재사회, 특히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44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캄보디아를 떠났고 시아누크빌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첸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론장 출신 직원들이 귀국했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을 접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은밀하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사기단지 주변에 높은 담장이 세워지고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예전에는 고향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왔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온 중국인, 대만인, 베트남인, 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순간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들은 주자이, 즉 돼지 새끼라고 불렸습니다. 사기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전기 충격기로 맞았습니다. 밥을 굶겼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히면 더 심한 폭행이 기다렸습니다. 가족이 연락해서 데려가려 해도 수억의 몸값을 내야 했습니다. 미국 FBI가 확보한 첸지의 통신 기록에는 이런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뭘 해도 상관없다. FBI 추산에 따르면 태자그룹 산하 사기 단지에 약 10만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사기 단지는 단순한 전화 사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인신매매, 감금, 폭행, 강간, 협박, 심지어 장기 적출과 살인까지 벌어지는 복합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인 수만 명이 해외에서 감금당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뭘 했을까요? 2019년부터 피해자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0년에는 베이징 경찰이 태자그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7개 성의 법원에서 태자그룹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중국 공안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쳐 수천 명의 중국인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 규모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중국 언론이 태자그룹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첸지는 중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 대자선가로 칭송받았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경제 서밋에서 태자그룹은 기업 사회공헌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신문망은 첸지의 리더십과 사회공헌을 대대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베이징 한복판 조양먼 외대가의 진광센터 빌딩에는 태자그룹 사무실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태자그룹이 소유한 캄보디아 항공은 청두, 광저우, 닝보, 창사 등 중국 여러 도시에서 캄보디아 직항편을 운항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랩의 보고서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첸지는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의 고위 관료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국적자임에도 2020년에 중국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여권으로 2023년 4월에는 미국에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19년에 첸지의 부하가 중국 고위 공무원에게 300만 달러짜리 요트를 선물했고 여권 발급에 관여한 관료에게는 수백만 달러짜리 명품 시계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현 부장은 시진핑의 저장성 시절 핵심 측근입니다. 첸지의 중국 내 보호막이 얼마나 높은 곳까지 닿아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겁니다. 첸지의 몰락은 한 가지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나라에서 사기 활동을 하던 조직이 바다 건너 미국인을 건드린 겁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판의 수익이 줄어들자 태자그룹 산하 조직들은 한국판, 대만판을 넘어 유럽 미국판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만 250명 이상의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1,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FBI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입 수사와 통신 감청을 통해 태자그룹 핵심 인물들의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영국, 맨섬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해 전 세계에 퍼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2025년 10월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주도해 첸지를 기소하고 그의 비트코인 지갑을 동결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런던에 있는 그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태자그룹의 사기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한 교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캄보디아 사기 조직들이 전 세계에서 빼앗은 돈은 약 750억 달러입니다. 그중 60%가량이 첸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첸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127,271개를 동결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150억 달러, 미국 사법 역사상 단일 자산 압류 최대 규모였습니다. 같은 날 영국 정부도 런던에 있는 첸지의 부동산 1.3억 파운드를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한 사람을 겨냥해 움직인 겁니다. 6일 후인 10월 14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가 추가 발표를 합니다. 첸지가 만든 결제 서비스 후이왕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요. 후이왕이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과 북한 해커 조직의 돈 세탁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년 1월 7일
오랜 기간 종적을 감추었던 첸즈는 드디어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지난해 말 첸즈의 캄보디아 국적을 취소하였고 중국 정부와 합의하에 첸즈를 중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을 받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첸즈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돈을 잃은 사기 피해자들, 아직도 캄보디아 어딘가에 갇혀있을 수만 명의 주자이들,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 돌아왔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이들의 고통은 첸즈가 체포되든 말든 계속됩니다. FBI 추산 10만 명, 그중 구출된 사람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그곳에 있거나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첸즈 한 사람을 잡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첸즈 말고도 수많은 사기단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첸즈의 태자 그룹이 무너져도 다른 조직이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는 쉬운 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의 관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노리는 사기꾼은 항상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을 위해 일할 노예를 구하는 인신매매 범도요. 첸지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SNS에서 갑자기 친하게 굴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는 대부분 함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해외 고수익 취업이라는 말에 현혹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